네, 오늘 아침에 뜨거운 정치권 이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김정은의 성명으로 지금 굉장히 정부 급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리스타. 예. 제재 4번에 평화 32번. 예. 그러니까 그 단순 계산으로 한 8배 정도 평화의 표현이 더 많았던 겁니다. 네네. 어젯밤, 우리 시각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생중계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주요 장면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유례 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첫 유엔 대비에서 대화로 평화를 실현하자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날 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는 그 해결 방법에 좀 많이 차이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완전한 절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유엔 연설을 했는데 비해서 우리 대통령은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인류의 보편적인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제재를 하는 것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니까 네. 저는 평화를 강조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외교라고 하는 건 늘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표현했다시피 사상 최고의 대북 유엔 제재가 만장일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원론적인 얘기라고는 하지만 평화를 제재보다도 무려 뭐 대여섯 배 이상 그 빈도수가 높게 강조를 한 것은 뭔가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에 조금 다른 나라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뭔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속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오해 없이 그렇게 잘 받아들였을까? 이런 점에서는 다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오히려 그 연설 자체를 보게 되면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연설 기조 자체가 타당하다라고 보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목표 자체를 보게 되면 사전 예방,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자간에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대북에 대한 어떤 제재안을 유엔이 뭐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킨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유엔 총회에서 대북 제재를 이야기를 하며 북한을 또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엔 총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기조연설 자체가 평화를 강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또 오히려 한미일이 지금 뭐 같은 목소리로 굉장히 뭔가 대북 제재와 대북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뭐 미국과 일본이 이런 어떤 대북에 대한 어떤 제재와 비난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사실상 균형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 완화를 좀 하는 역할을 좀 이번 총회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던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 한미일의 어떤 그 세 사람의 어떤 그 기조연설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조금 더 보기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조의 균형 뭐 그런 말씀 네, 생각합니다. 예. 네, 홍 의원님, 사실 뉴욕타임스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을 같이 하는 트럼프와 아베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 예전에 전통적인 그 정통 정치인이 아니라 상당히 좀 그 민족주의 정신이 강하다, 애국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가지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아베는 저펜 퍼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저 장소가 유엔이라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유엔은
한 나라의 그 어떤 민족적 국가적 이익보다는 그것을 약간씩 양보해 가면서 국제 평화와 호의적인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신 연설로는 대통령께서 사실 정도를 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고심에 고심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코드를 이렇게 삽입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 대통령이 제일 중시하는 건 한미 공조 같아요. 그래서 안보리 제재가 전례 없이 강력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 만장일치 아마 그 따옴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그러면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강경 기조를 일단은 그 승인하고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얘기하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또 본인의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전쟁통의 피난 와중에서 이제 또 태어났다라고 이제 하면서 다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저께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평화라 레이건 대통령을 인용을 했어요. 네.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조정하는 그것이 평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행태가 아주 못됐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규탄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슬기롭고 또 대화와 외교를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상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네. 전쟁 얘기는 안 하면서 평화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이 그러니까 유엔 총회 연설로는 상당히 잘된 연설이다 이런 평가 아니십니까? 네. 뭐 저도 유엔 연설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 대통령으로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엔 연설만으로 북핵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도 표현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 연설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1년의 이 과정이 우리로서는 국위 외교인 것이고 이 1년의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가 지금 홍현익 위원 말씀하신 대로 네. 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또 애국주의가 충만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풀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직전에 있는 유엔 총회 연설이 적어도 그런 일련의 그 외교 흐름 속에서 미세 조정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평화라는 단어가 32번이고 제재가 4번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예, 근데 미세 조정을 거쳐서 평화를 뭐 한 20번 정도 얘기하고 제재를 한 10대 번 정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도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원칙과 메시지가 손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트럼프나 아베로부터도 그래 우리 뭐 대한민국 대통령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걸음 더 진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조정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어제 연설도 있고 연설을 전후한 유엔 총회 움직임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할 부분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보이고 있는 엇박자입니다. 엇박자처럼 보이죠. 우리가 엇박자를 내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어제 강경화 우리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만났는데 우리 발표문에는 없었는데 중국 발표문에 한국 외교장관이 우리 만나서 전술핵 무기 다시 한반도 배치 안 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전술핵 무기를 안 갖다 놓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긴 하지만 이걸 중국 외교장관을 만나서 이 약속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했다는 걸 중국만 발표함으로 해서 뭔가 한국이 또 한미일 공조에서 뭔가 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징후를 또 보였고요. 네. 어제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힘이 필요한데 아베에겐 힘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힘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공조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기란 가장 대표적인 엇박자는 뭐 인도적 지원이긴 하지만 800만 달러를 북한에 이 타이밍에 지원한다는 걸 어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시점은 미정으로 놔뒀지만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북핵 공조를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와중에 계속 엇박자를 낸다는 징후를
이렇게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장 부장 말씀하신 그 왕이 부장의 그 중국 외교부의 성명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네. 하자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고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외무장관의 발언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북한이 그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군사적인 힘 말고 외교 경제적인 힘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하여금 원유 공급을 차단해서라도 북한이 더 이상 여기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정작 핵무기, 전술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상태면 하고 이제 막 논의를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압박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왜 당당하지 못하냐. 이 점 때문에 저는 뭔가 우리 외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많이 걱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 연설 후에 그 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거기에서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또 우리 문 대통령이 칭찬을 했습니다. 터프해서 좋다. 네. 그리고 이게 뭐랄까 물론 외교적인 수사긴 하겠지만 뭔가 본질적으로는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생각을 어디서 하게 되는데요. 비롯되냐면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북한의 핵 개발 또는 한반도에서 비상시국이 벌어져서 일단 전쟁이라도 나간다든지 할 때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입니다. 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 자체에도 제일 피해자고 그걸로 전쟁이나 이렇게 발생하면 더 큰 피해고 그런데다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주변 국가보다 강하지를 못해요. 참 애석하죠.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보다 아무래도 국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가장 피해는 보고 있고 당사자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로 우리가 아베나 트럼프한테 완전히 공조해서 유엔 연설도 아주 강경하게 트럼프 못지않게 이렇게 했을 때 자칫하다가 미국은 뒤로 빠지면서 남북한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대통령이 걱정하는 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강경하게 하다가 트럼프가 원비어 석방에서 보듯이 조셉 윤이 또 오슬러 가가지고 최선희도 만나고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또 물밑에서 또 대화하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로 야가야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강력한 입장을 하다 보면 북미 간에 전격적으로 타협해가지고 94년에 보듯이 통미봉람의 굴레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조심을 해야 되고 힘은 또 세계에서 13등이지만 주변 거보다 약한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고립지책으로 저런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대통령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 봅니다. 투트랙이 불가피한 네.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투트랙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네, 제 말씀이 균형이 그런 이제 겁니다. 네. 균형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베 만나서 트럼프 만나서 첫 마디로 이제 연설 아주 좋았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연설 내용에 공조를. 있었던 것처럼 군사적 우발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경고라고 볼 수도 분명히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는데 네. 사실은 완전히 파괴를 하겠다라는 그 앞부분에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동맹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언제든지 공격하고 선제적인 어떤 공격을 하고 완전히 뭔가 이제 타격할 준비와 능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지만 북한과 단박에 지금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항상 계속적인 어떤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이런 계속적인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이 전쟁을 섣불리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하에서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서 도발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군사적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그 연설에서 완전히 박멸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던졌는데 우리가 북한의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어제 리용호 외무상이 개지는 소리라고 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완전히 거의 핵폭탄급이 터진 그렇습니다. 저는 네. 사실 아까도 같이 회의 때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거 처음 보고 이거 혹시 페이크 뉴스 아닌가? 가짜 김정은이 뉴스. 자기 네. 이름으로 이런 성명을 진짜 발표했을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정도로 표현이 일단 김정은이 아마 홍 박사님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거를 저는 본 기억이 잘 없고요. 너무 이례적이고 표현이 너무 격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좀 한번 정리해 아주 주시죠. 간단히 그것만 짚어보면 예,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해왔으니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했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네. 아우, 저는 이거 너무 섬찟합니다. 홍 의원님, 그 북한 최고 통수권자, 그가 자기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게 전례가 있습니까? 저도 거의 유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거 혹시 그냥 누가 그냥 다른 사람이 상상으로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예, 했는데, 근데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빌미는 준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과거에 그 미국의 보수 지도자들, 보수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정권과 주민은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는 교체, 이를테면 제일 강력했다고 하는 게 레이건이나 이제 부시잖아요. 부시, 예. 아들 부시. 그때는 이제 정권을 교체시키겠다. 그것이 이제 다른 말 할 거 없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한 건데 트럼프가 얘기한 게 이번에는 뭐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지만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totally destroy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주민이 다 포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교묘하게 거기를 파고든 것 같아요. 네. 이게 김정은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정권을 교체하거나 제도를 전복하겠다는 위협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 주권 국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 의지를 내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먹힐 얘기를 트럼프가 뭔가 여지를 남겨두게 트럼프가 된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내 북한 정권은 반드시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네, 괜찮은데 예. 북한은 완전히 파괴했다고 해서 근데 제가 또 다른 게 섬뜩한 게 뭐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트럼프가 뭘 기대했다 그러면 그 이상을 반드시 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불로 다스릴 것이다. 그 다스린다는 게 불로 다스린다는 거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은 정말 거의 선전포고 수준인데 그러나 뭐 북한의 지도자라는 게 사실 국제정치는 힘의 세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미사일 도발 같은 건 또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군사행동을 정면으로 이를테면 괌에 대해서 진짜로 포위 사격한다든지 이거 한다건 자칫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예, 단순 수사학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고 박사. 저는 아주 이례적인 거의 네. 처음 있는 그 김정은의 그 성명을 보면서 한 서너 가지 생각이 동시에 확 들더라고요. 첫째는 김정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국제 정세를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 언론에서조차도 트럼프 발언에 지금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이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세 상황을 한 이틀 지켜보고 직접 자기가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 김정은 뭐 우리가 뉴스로 할 때는 이렇게 뭐 이 화면으로 이렇게 두 사람의 얼굴을 데려다 놓고 하지만 뭐 그게 과연 그런 수준이냐라고 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국제 세계에서 맞짱 뜨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김정은의 그 국제 정치를 읽어내는 그 나름의 능력 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도 뭐 스위스 유학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뭐 CNN 같은 거는 통역 없이도 직접 보고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까지 제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명의의 이 성명이 나온 것은 저는 북한이 상당히 독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네. 네. 말하자면
최고 수준의 유엔 제재 압박에다가 더해서 중국 이 은행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 같은 것들이 이 북한의 그 지도부나 수뇌부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뭐 정말 지도부만 싹 도려내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네. 이런 동료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와 맞짱을 뜨고 이러면서 지금 내부를 단속해 가려고 하는 의도는 혹시 없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그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은 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북한이나 김정은이 저희 뉴스 퍼레이드 시작하는 시점에 계속 많은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이쯤에 쏟고 네. 그리고 성명서도 우리 시점에 또 그렇죠. 처음으로 내고 사실 혹시 어제 이 뉴스 프레드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특징적인 점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북한과 미국의 어떤 말싸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준 낮은 어떤 굉장히 센 거친 발언들을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언사를 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발표한 어떤 성명서를 보게 되면 앞부분 거의 전반부는 미국을 타이르듯이 유엔이라고 하는 어떤 정상 외교에서 미국의 수장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네.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조금 격식을 갖춰서 타이르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북한이 지금 유엔에서 사실은 뭐 미국을 상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을 상대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상대로 또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이게 북한에서 이런 어떤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런 어떤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이 뭐 다른 나라를 상대로 북한과 교역하거나 이런 어떤 나라들까지 제재를 하고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으로서는 뭐 미국과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힘 대 힘 이런 어떤 그런 싸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교적인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북한의 이제 성명이 아마 유엔 총회 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번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어떤 그 비난에 맞춰서 센 어떤 미국에 대한 비난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조금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수준 높게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격식을 갖춰가지고 기조연설을 하지 않을까, 연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어찌됐든 지금 뭐 그 트럼프도 자기네들이 내걸 옵션은 다 꺼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의 말도 지금 뭐 홍유 말씀대로 거의 손전포고급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대통령 유엔 연설을 보면서 꼭 한 가지 조금 짚고 싶은 것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화를 주제로 한 유엔 연설이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평창 올림픽이 촛불에서 평창으로 그래서 평화로 이런 컨셉을 갖고 연설을 한 것은 그 자체로도 뭐 저는 완성도가 높다고 봅니다만 거의 어제죠. 노태강 문체부 차관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장홍 IOC, 북한 IOC 위원장의 발언이 네. 석 달 전에는 스포츠보다 정치가 위다. 정치부터 안 풀고 무슨 스포츠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치와 스포츠가 별개다라고 메시지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평창 올림픽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교류가 재개되면서 지금의 아주 최고도로 올라간 군사적 긴장이 조금은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고 정부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일리 있는 그 진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런 방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대통령의 연설에서 촛불혁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상처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간단히 싶습니다. 저도 어제 연설을 네. 생방송으로 보면서 네. 촛불이라는 단어를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용하셨는데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 일관된 메시지가 잘 느껴졌을 텐데 일단 국제사회에서 저런 촛불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되는 게 제대로 이해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나 들었고요. 둘째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던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처럼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연설에서 한 게 과연 아주 지극히 적절했는가는 저는 좀 이게 물음표가 네.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 촛불 집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사실상 국가적인 어떤 뭐 탄핵 사태를 뭐 폭력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어떤 촛불 집회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촛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이 촛불 집회에 대한 그런 메시지, 평화적인 어떤 메시지를 이번 유엔 총회에 담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엄 촘스키라는 이제 미국의 석학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게 87년 6월혁명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서 이제 촛불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 세계가 보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촛불혁명을 주도한 우리 시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태극기를 또 한편으로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국내적으로는 좀 맥락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없지만 짧게 어제 또 국내에서 벌어진 큰 뉴스 하나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 그 인준에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고 박사님하고 그냥 한마디씩만 짧게 논평하고 넘어가시죠. 예. 그 어제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집권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어쨌든 인준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서서 간신히 160석을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치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도 또 시민들의 지지가 높아도 국회에서의 협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제 다시 밝혀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열린 협치로 좀 좀 성큼성큼 이렇게 걸어나가는 모습을 오늘 밤에 대통령이 들어오면 여야 대표들을 만나면서부터 그 협치의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께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뭐 앞으로 있는 개혁 입법 과제, 뭐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여야가 보는 시각 자체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당이 현재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 개혁 입법 과제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찾아가서 야당을 설득하는 네. 이번과 같은 모습을 앞으로도 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저는 뭐 우리 우방국인 미국에 좀 한마디 충고를 드리면요. 이 북미 간의 관계에서 사실 미국은 경제력으로 보면 북한의 한 600배 이상 강하고요. 핵무기 북한이 비록 개발했다고 그러지만 북한이 15개라면 미국은 5,000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나란히 세워놓고 서로 맞상대를 하면은 미국은 산술 평균으로 볼 때 30분의 1로 추락하는 거고 북한은 30배 강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지금 임명하나 했는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얘기하는 것이 김정은이 맞상대가 돼야지 트럼프하고 직접 네. 왔다 갔다 하는 건 네. 미국으로 볼 때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다. 이걸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북한 김정은의 성명서의 의미 그리고 또 그 대법원장 그 인준 통과에 대한 의미 오늘 하루 내내 TV조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거니까 네. 저는 평화를 강조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외교라고 하는 건 늘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표현했다시피 사상 최고의 대북 유엔 제재가 만장일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원론적인 얘기라고는 하지만 평화를 제재보다도 무려 뭐 대여섯 배 이상 그 빈도수가 높게 강조를 한 것은 뭔가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에 조금 다른 나라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뭔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속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우방이 미국이나 일본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오해 없이 그렇게 잘 받아들였을까?
이런 점에서는 다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오히려 그 연설 자체를 보게 되면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연설 기조 자체가 타당하다라고 보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목표 자체를 보게 되면 사전 예방,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자간에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대북에 대한 어떤 제재안을 유엔이 뭐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킨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유엔 총회에서 대북 제재를 이야기를 하며 북한을 또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엔 총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기조연설 자체가 평화를 강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또 오히려 한미일이 지금 뭐 같은 목소리로 굉장히 뭔가 대북 제재와 대북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뭐 미국과 일본이 이런 어떤 대북에 대한 어떤 제재와 비난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사실상 균형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 완화를 좀 하는 역할을 좀 이번 총회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던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 한미일의 어떤 그 세 사람의 어떤 그 기조연설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조금 더 보기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조의 균형 뭐 그런 말씀 네, 생각합니다. 예. 네, 홍 의원님, 사실 뉴욕타임스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을 같이 하는 트럼프와 아베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 예전에 전통적인 그 정통 정치인이 아니라 상당히 좀 그 민족주의 정신이 강하다, 애국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가지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뭐 저 아베는 저펜 퍼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저 장소가 유엔이라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유엔은 한 나라의 그 어떤 민족적 국가적 이익보다는 그것을 약간씩 양보해 가면서 국제 평화와 호의적인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신 연설로는 대통령께서 사실 정도를 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고심에 고심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코드를 이렇게 삽입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 대통령이 제일 중시하는 건 한미 공조 같아요. 그래서 안보리 제재가 전례 없이 강력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 만장일치 아마 그 따옴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그러면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강경 기조를 일단은 승인하고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얘기하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또 본인의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전쟁통의 피난 와중에서 이제 또 태어났다라고 이제 하면서 다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저께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평화라 레이건 대통령을 인용을 했어요. 네.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조정하는 그것이 평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행태가 아주 못됐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규탄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슬기롭고 또 대화와 외교를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상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쟁 얘기는 안 하면서 평화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이 그러니까 유엔 총회 연설로는 상당히 잘된 연설이다 이런 평가 아니십니까? 네. 뭐 저도 유엔 연설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 대통령으로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엔 연설만으로 북핵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도 표현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 연설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1년의 이 과정이 우리로서는 국익 외교인 것이고 이 1년의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가 지금 홍현익 위원 말씀하신 대로 네. 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또 애국주의가 충만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풀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직전에 있는 유엔 총회 연설이 적어도 그런 일련의 그 외교 흐름 속에서 미세 조정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평화라는 단어가 32번이고 제재가 4번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예, 근데 미세 조정을 거쳐서 평화를 뭐 한 20번 정도 얘기하고 제재를 한 10대 번 정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도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원칙과 메시지가 손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트럼프나 아베로부터도 그래 우리 뭐 대한민국 대통령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걸음 더 진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조정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어제 연설도 있고 연설을 전후한 유엔 총회 움직임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할 부분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보이고 있는 엇박자입니다. 엇박자처럼 보이죠. 우리가 엇박자를 내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어제 강경화 우리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만났는데 우리 발표문에는 없었는데 중국 발표문에 한국 외교장관이 우리 만나서 전술핵 무기 다시 한반도 배치 안 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네, 오늘 아침에 뜨거운 정치권 이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김정은의 성명으로 지금 굉장히 정부 급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리스타. 예. 제재 4번에 평화 32번. 예. 그러니까 그 단순 계산으로 한 8배 정도 평화의 표현이 더 많았던 겁니다. 네네. 어젯밤 우리 시각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생중계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주요 장면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유례 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첫 유엔 대비에서 대화로 평화를 실현하자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날 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는 그 해결 방법에 좀 많이 차이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완전한 절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유엔 연설을 했는데 비해서 우리 대통령은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인류의 보편적인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제재를 하는 것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